7.8절 Steady State Thermal Analysis. 이제부터는 우리가 열전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를 볼 겁니다. 열전달 문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오면서 어떤 정식 과목에서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간이고, 근데 이 시간 잘 들으면 복잡하지 않은 일반적인 열전달 문제들은 다 여러분들이 NCS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두길 바라고요. 열전달 문제는 기계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 우리가 다루는 것들에서 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되는 것들은 전자기기,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 성능들이 이제 점점 향상되면서 사이즈는 컴팩트해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되고, 그 다음 에너지 관련되는 것들,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고온하에서 오퍼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온도 분포를 알 필요가 있죠. 온도 분포가 중요한 거는 어떤 재질의 어떤 그 멜팅 포인트, 녹눈접 같은 온도가 거기까지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될 수가 있고, 또는 구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온도가 상온에서 이제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디 구속되어 있는 구조물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열팽창이 생기죠. 열팽창이 생기면 열팽창에 의해서 생기는 열응용 문제가 어떻게 보면 파손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의 온도 분포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도 분포를 알면 그 온도 분포하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열팽창량 차이 때문에 열응력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이제 첫 단계로 우리가 Steady State Thermal Analysis, 정상 상태 열 해석,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Steady State Heat Transfer Analysi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툴박스의 어널리시스 시스템을 보면 Steady State Thermal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끌어오면 여기에 생기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관련되는 열 문제 관련되는 Thermal Property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형상 그리고 경계 조건들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결과를 보게 됩니다. 순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돼요. Steady State Thermal Analysis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풀어야 되는 이퀘이션은 지금 주어져 있는 것처럼 KT equal Q가 돼요. 여기서 K는요, constant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T의 온도의 함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문자 T는 우리가 풀어야 될 온도, 템퍼러처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K라고 나오는 거는 이 K의 T의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Q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력이에요, 입력.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히트 플럭스가 얼마만큼 가해진다고 할 때 그런 게 QT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했어요? KX equal F였죠, 그죠? 네. 그게 문제가 되고, 열 해석에서는 KT equal Q. 이게 thermal steady state static 문제 풀 때의 이퀘이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 역시 T는 각 엘리먼트의 절점에서의 자유도를 나타내요. 구조 문제에서는 솔리드 같은 경우는 UX, UI, UZ 세 개의 자유도를 절점에서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열 문제를 풀게 되면 각 엘리먼트의 절점은 T, 템퍼러처 하나만 자유도로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T equal Q의 문제를 푼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트랜지언트 이펙트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미분 텀이 없죠. 그리고 K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컨스탄트 또는
T의 템퍼러처 함수로 나타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Q 역시 constant 또는 시간의 함수로, 템퍼러처의 함수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의 함수가 되면 이거는 이제 transient thermal analysi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계 조건을 줄 때 이 어떤 구조물의 어떤 어떤 면은 온도가 얼마다 하는 거는 우리가 fixed temperature를 주게 되는데 이게 경계 조건 주듯이 줍니다. 구조물에서 마치 이 부분의 변이는 제로다, 이 부분의 변이는 뭐 1이다 이런 것 주듯이 우리가 fixed temperature로 경계 조건을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9에서 Thermal Geometry and Material Property, 열전달 해석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형상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Material Property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된 것처럼 열 해석은요, 우리가 Solid Body, Surface Body, 그리고 Line Body 다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라인 바디의 크로스 섹션하고 오리엔테이션은 디자인 모델러나 스페이스 프레임에서 정의가 되어서 미케니컬로 넘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서멀 매스라고 해서 열 집중 진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은 트랜지언트 해석을 할 때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히트 트랜스퍼 할 때는 다루진 않고 뒤에서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 할 때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쉘 바디하고 라인 바디도 우리가 해석에, 열 전달 해석에 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약간의 제약 사항이 있고요. 이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서피스 바디일 때, 그러니까 쉘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temperature may vary over the surface. temperature가 surface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No through thickness temperature variation. 두께를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건 아니고 그 서피스의 넓이 쪽으로, 넓이 방향으로 온도가 변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라인, 빔 엘리먼트를 써서 하는 경우, 라인 바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temperature may vary along the length of the beam. 그래서 빔의 길이에 따라서 온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요거는 빔의 크로스 섹션에서는 온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Material Property를 한번 보겠습니다. Material Property 중에서 Steady State Analysis에서 필요한 거는 Thermal Conductivity예요. Thermal Conductivity. Thermal Conductivity고 이 Thermal Conductivity가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한번 예를 보면 알루미늄 알로이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서멀 해석 같은 경우에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열어보면 이 필요한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Thermal Conductivity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Isotropic Thermal Conductivity예요. Isotropic이라 하면 재질의 방향성이 없이 X방향이나 Y방향이나 G방향이나 상관없이 Thermal Conductivity를 다 동일한 경우에 우리가 Isotropic Thermal Conductivity를 씁니다. Temperature Dependent Thermal Conductivity도 인풋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옆에 우측에 보게 되면요. 온도에 따라서 Thermal Conductivity가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인 재질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100도일 때 Thermal Conductivity, 0도일 때, 100도일 때, 200도일 때 이렇게 온도에 따른 Thermal Conductivity를 넣어주면 이렇게 X축이 Temperature가 되고요. Y축은 Thermal Conductivity가 되면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성을 고려해서 NCS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템퍼러처에 의존적인 머티리얼 프로퍼티가 있게 되면은 이 해석을 할 때요. 이 선형 해석으로는 안 되고 몇 번의 축차가 필요한 비선형 해석으로 해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참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재질이 이런 식으로 템퍼러처에 따라서 Thermal Conductivity가 바뀌게 되면 요거는 비선형 해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Thermal Conductivity를 단위를 보면 단위 길이당, 단위 온도당
와트. 파워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서멀 컨덕티비가 크다는 거는 단위 길이당 또는 단위 온도당 전달되는 파워가, 열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7.10 Thermal Contact. 구조 해석에서와 같이요. 어셈블리 안에서 파트 간의 열 전달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컨택 리전이 열 전달 해석에서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서멀 컨택이 어떤 식으로 종류에 따라서, 컨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hen can heat flow across the contact region? 언제 그 접촉 컨택 리전을 지나가도록 열 전달이 일어날 건가? 모든 경우에 다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y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컨택 타입을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bonded, no separation, 그리고 rough, frictionless, frictional. 이 모든 컨택들이 다 초기에 그 접촉면이 붙어 있으면, 타겟면과 타겟과 컨택면이 붙어 있으면 열 전달은 일어납니다. 근데 본디드하고 노 세퍼레이션의 경우에는요, 핀볼 리전 안에 들어있으면 이게 열 전달이 일어나고요. 만약에 핀볼 리전 바깥에 있으면 이러한 러프, 프릭션리스, 프릭셔널 부분에서는 컨택이 서멀 플로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핀볼 바깥에 있으면 이 본디드하고 노 세퍼레이션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열 전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서멀 컨택 비헤이비어. 열 접촉 거동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파티들이 서로 접촉하고 있다. 접촉 중에 있다. 그렇게 되면 히트 트랜스퍼는 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열 전달은 그 두 파트 사이에서 일어나고요. 만약에 접촉을 하지 않는다. out of contact이다. 그러면 히트 트랜스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파트 간에. 근데 본디드하고요. 여기 나오는 본디드하고 no separation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갭보다, 그죠? 갭보다 더 크게 핀볼 리전을 잡아주면 그 사이에서 열 전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만든 어셈블리에서 온도 분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파트 A하고 파트 B가 이게 온도가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A하고 B하고 온도 차이가 아주 그냥 비연속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A하고 B 사이의 컨택에서 여기 히트 트랜스퍼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하나의 단품이 아니라 어셈블을 해석할 때는 이 결과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서멀 컨택 중에서 본디드하고 노 세퍼레이션의 경우에 핀볼 리전 안쪽에 있으면 히트 트랜스퍼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컨택 타입이 본디드나 노 세퍼레이션이면 이 두 개의 서피스, 빨간색이 뭐예요? RCBT였죠. RC니까 레드는 컨택이고 블루가 지금 타겟 면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면이 비록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떨어진 양이 핀볼 레이더스 안에 들어가면 열 전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면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갭보다 더 크게 핀볼 레이더스를 우리가 설정을 해두면 이 빨간색 면과 파란색 면 사이에 열 전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본디드고요. 디테일즈 오브 본디드 컨택인데 여기서 보면 핀볼 레이더스를 우리가 켜서요. 핀볼 리전을 레이더스로 켜고 핀볼 레이더스를 이 정도 값으로 주게 되면 컨택이
비록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열 전달은 일어납니다.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는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갭이 두 파트 사이의 갭이요. 이 핀볼 리전, 여기서 나오는 핀볼 리전보다 더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 갭이 핀볼 리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 전달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핀볼 리전을 더 크게 해야만 두 면 사이에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서멀 컨택이 발생을 할 때 그 면을 따라서 열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가. 100% 전달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이에서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아주 완벽한 그 서멀 컨택보다는 열 전달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 계면에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약간 발생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 디폴트 기본적으로는요, 이 컨택이 일어난다고 하면 퍼펙트한 서멀 컨택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말은 중간에 이렇게 계면에서 온도 분포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열 전달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근데 많은 실제 그 조건에서는요, 많은 부분이 이렇게 퍼펙트한 그 서멀 컨택이 일어나진 않고요. 이 사이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템퍼레처에 이렇게 갑자기 비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서피스 러프니스에 서피스가 매끈하지 않고 약간 그 거칠기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컨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서피스 피니쉬, 서피스의 조도죠. 이것도 서피스의 그 매끈매끈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옥사이드, 산화막이 있어서 열 전달이 약간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요. trapped fluid, 그 안에 유체가 얇게 유체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contact pressure에 따라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surface temperature에 따라 달라지고, lubricant, 윤활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열 전달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밑에 나오는 파란식과 같은 Q equal TCC 곱하기 T 타겟 마이너스 T 컨택, 이러한 식을 통해서 그 컨택 인터페이스에서 히트 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히트 플로우가 발생할 건가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 인터페이스를 지나가는 히트 플로우의 양들을 우리가 컨택 히트 플럭스 익스프레션 Q,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 컨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컨택 서피스에서의 온도가 되겠고, T 타겟은 타겟 서피스의 온도가 돼요. 그래서 컨택면과 타겟면 사이의 온도 차이에다가 TCC라는 것을 곱해줍니다. TCC라는 팩터를 곱해주는데, 이 팩터는 Thermal Contact Conductivity라고 해서 열 접촉에서 전도도, 열 접촉 전도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 값을 넣어주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디폴트로요, TCC 값이 매우 큰 값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이 모델에서의 그 사이즈와 모델 사이즈와 그리고 머티리얼의 컨덕티비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디폴트 값으로 조금 큰 값이 지정이 되고요. 자, 이렇게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 본질적으로 이 두 파트 사이에 완벽한 컨덕턴스, 전도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수치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택 이 디테일에서요, 컨택 디테일에 보면 여기 thermal conductance, thermal contact conductivity,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을, 낮은 값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그 접촉면에서, 열 접촉면에서 저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값을 한번 트라이를 해본다든지 또는 약간 실험 통해서 어떤 값을 써야 될지 조금 우리가 그런 값을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법론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써서 thermal resistance를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thermal contact의 스팟 웰드 관련되는 겁니다. 스팟 웰드를 이용하면요, 이처럼 디스크리트한 그 컨택을 우리가 배치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스팟 웰드에서도 히트 트랜스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T1이라는 플레이트하고 T2라는 플레이트가 있고요. 여기 중간에 이 두 플레이트가 점용접, 스팟 웰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T1이라는 온도를 여기에 유지를 시키고 여기를 T2라는 온도를 유지를 딱 시키면 여기서 보면 지금 중간에서 점용접되어 있는 부분에서 온도가 차이가 나고 열전달이 발생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챕터 7의 11 Thermal Boundary Conditions 열전달 해석할 때 경계 조건으로 부여하게 되는 조건들을 말합니다. Heat flow, heat flow rate인데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heat flow rate예요. 열 에너지의 전달률이 되죠. 왜냐하면 이 heat flow는 지금 단위가 에너지 per time이에요. 단위 시간당 에너지이기 때문에 파워를 의미하고요. 이건 열 에너지가 어떤 vertex, 점이나 엣지, 모서리나 또는 서피스를 통해서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데 히트 플로우를 씁니다. 그 다음 히트 플럭스도요. 히트 플럭스도 경계 조건으로 넣게 되는데 히트 플럭스는 2D 문제에서는 엣지가 되고요. 만약에 3차원 문제가 된다면 서피스에만 히트 플럭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위를 보면 단위 면적당 히트 플로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글말로는 이거는 열 유속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열 흐름, 열 유속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르는 거는 또 용어가 책마다 조금 틀려요. 여러분들이 단위를 잘 기억해 두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히트 플럭스는 단위 면적당 파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히트 제너레이션 내부에 단위 부피당 얼마나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소스가 있느냐 이런 거를 나타날 때 internal heat generation을 씁니다. 요거는 바디한테만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보면 heat generation은 internal heat generation은 energy per time per volume 단위 볼륨당 열 thermal power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양의 값을 넣게 되면 그죠? 이러한 열하중 관련돼서 양의 값을 positive value를 넣게 되면요. 이거는 그 시스템의 열 에너지를 더 추가시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되면 그쪽 면에서 열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플러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시스템에다가 히트 로드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Thermal boundary condition 중에 perfectly insulated heat flow equal zero라는 이 경계 조건이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열전달 문제에서 어떠한 경계 조건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면에는 디폴트로요. adiabatic, perfectly insulate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디폴트예요. 그래서 열전달 문제에서 어떤 면에 thermal boundary condition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면은 adiabatic, 즉 perfectly insulated 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perfectly insulate 이 경계 조건은 어떤 경우에 쓰냐 하면은 이미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이 부여된 그 면에서 그 조건들을 지울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까요? 컨벡션, 대류 열전달 문제가 대류 열전달 경계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요. 이 모델, 지금 옆에 보이는 모델에서 대류 열전달, 대류는 뭡니까? 유체 그 표면을 통해서 유체가 흘러갈 때 표면과 유체 사이의 열전달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컨벡션 대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면이 여기서 보면 컨벡션을 선택을 하고 스코핑을 할 때 바디를 다 선택했어요. 자, 바디를 다 선택했다는 거는 컨벡션 로드가 전체 바디에 다 지정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컨벡션 로드가 들어가서 모든 부분이 다 빨간색으로 지금 경계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이 지금 보라색으로 선택된 이 부분은 나는 컨벡션이 일어나지 않고 인슐레이트 되어 있는 그러한 조건을 부여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만 특별히 선택을 해서 perfectly insulate라는 조건으로 덮어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perfectly insulated 컨디션이 이미 다른 컨벡션 로드로 그 지정된 부분의 그 서피스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perfectly insulated라는 그러한 경계 조건은요, 이미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또는 이것들에서 그 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하거나 또는 symmetric region을 정의할 때 그때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이 있다고 칩시다.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정확하게 이게 구조물이 대칭이고요. 대칭이고 그리고 열의 흐름도 대칭이라고 하면 그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방향으로 좌우 방향으로의 열 전달이 없죠. 이런 경우에 대칭면에 대해서 우리가 perfectly insulated heat flow equal zero 이 경계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7의 11 thermal boundary condition 이 화면에 보이는 경계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경계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temperature 이 아이콘입니다. 어떤 점이나 vertice나 edge나 모서리나 surface나 또는 body를 선택해서요. 그 선택한 부분이 딱 어떠한 온도를 가진다라는 조건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지정한 vertex, edge, surface, body는요. 딱 그 온도를 가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convection. convection은 대류입니다. 여러분 적어두세요. convection 대류예요. 대류.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표면과 그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유체와의 열전달 메커니즘을 나타내요. 자, 여기 봅시다. 이 컨벡션 경계 조건을 통해서 흐르는 열 에너지 Q는요. 두 서피스의 온도 차이에다가 그 서피스의 에어리아 그리고 H라는 convective heat coefficient, transfer coefficient를 곱해준 양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 주위의 온도와 이 H 값을 계수값을 넣어줘야 돼요.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지하메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radiation이 있어요. radiation은 뭡니까? 태양하고 지구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태양열이 어떻게 지구까지 옵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유체의 흐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죠. 이제 복사 에너지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radiation은 복사입니다. 복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좀 식이 복잡한데 시그마 곱하기 입실론 곱하기 F 곱하기 A 그리고 그 온도의 사승에 비례합니다. 그죠? 이러한 이퀘이션으로 복사 에너지들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개수들은요. 이 시그마는 스테판 볼츠만 컨스턴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값은 immersivity라고 해가지고 방사율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F는 폼 팩터를 나타냅니다. 이건 뒤에서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적어도 서멀 컨디션 중에서 한 타입은 반드시 템퍼러처를 포함하는 컨디션을 경계 조건을 부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열 문제에 있어서 강체 운동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 문제가 제대로 풀려면 구조물의 최소한 한 군데는 T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계 조건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나오는 컨벡션에서 여기 나오는 뭐 T 서피스라든지 T 앰비언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T 값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지, 만약에 T가 지정이 아니면 강체 운동 같은, 구조물에서 강체 운동 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조물에서 온도의 차이는 맞아요. 실제 정확한 결과하고 맞는데, 원래 답은 한쪽은 0도고 한쪽은 55도가 답이어야 되는데, 이 서멀 문제에서 리지드 바디가 생긴다고 하면 한쪽이 100이 되고 나머지 한쪽은 155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한쪽은 1000도가 되고 나머지는 1055도, 이런 식으로 절대치 차이는 맞지만 실제 그 지점에서의 정확한 온도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것 중에서 컨벡션, 대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아이콘 모양은요, 컨벡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2D 문제에서는 엣지에 적용을 하는 거고, 실제 3차원 문제에서는 서피스에서만 이 컨벡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컨벡션 Q라는 게요, 이게 정의가 될 때 여기 나오는 H값, 필름 코에피션트, 그죠? 이거는 대류 열전달 계수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H는 영어로는 필름 코에피션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류 열전달 계수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 surface area고요. 그 다음에 the difference between surface temperature and ambient temperature. 여기 surface temperature는 표면의 온도가 되겠고, ambient temperature는 그 표면 주위에 있는 유체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우나 들어가면 그 사우나 온도가 70도, 막 75도, 80도까지 올라가도 견딜 수 있죠. 그죠? 뭐 물론 못 견디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 올라가도 견뎌요. 근데 여러분들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물 50도짜리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면 물 속에서는, 물에 들어갔을 때는 50도 물도 견딜 수가 없는데 왜 사우나에서는 70도가 되어도 견딜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여기에 이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뭐냐면 H입니다. H. 여기 나오는 필름 코에피션트가 기체일 때의 값보다 액체일 때의 값이 더 큽니다. 그리고 속도가 일반적으로 더 빠르면 더 커지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온탕에 들어갔을 때는 이 H 값이 크기 때문에요. 비록 내 몸의 온도와 그 물의 온도의 차이가 뭐 20, 30도 나도 이 H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전달되는 그 열 에너지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는 반면, 사우나에 들어가면 내 몸의 온도와 사우나의 온도가 차이가 한 3, 40도 난다 하더라도 이 H 값이 우리가 견딜 만한, 이 H 값이 작아서 전달되는 Q가 우리가 견딜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나에서는 우리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입력으로 넣어야 되는 거는요, 이 H 값이에요. H 값. 그리고 T 앰비언트, 즉 유체 쪽의 온도를 입력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면 디테일즈 오브 컨벡션에 보면
내가 선택한 한 페이스면을 선택했고요. 타입이 컨벡션이고요. 이때 필링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넣습니다. 3W per 미터 제곱 C가 됩니다.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 면적당 그리고 단위 온도당 얼마나 많은 서멀 파워가 전달이 되는가. 그죠? 자, 요 단위를 가지고 유치를 해보면 여기 Q는 단위가 뭐가 돼요? Q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H가 지금 와트 퍼 미터 제곱 C이기 때문에 A가 미터 제곱이 되고요. 이 온도 이 부분이 C가 되기 때문에 이 Q의 단위는 뭐라고요? 와트가 됩니다. 알겠죠? 와트. Q의 단위는 와트예요.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이거하고 같죠? 히트 플로우가 같죠? 그죠? 히트 플로우가 에너지 퍼 타임이었기 때문에 이거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필링 코에피션트 H는요, 컨스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실제로는 온도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간에서도 달라져요. 그죠? 컨스턴트인 경우는 드물고요. 온도에 따라서도 바뀌고 공간에 따라서도 바뀌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템퍼러처에만 의존적인 것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링 코에피션트는 다른 말로 컨벡션 코에피션트, 대류 열전달 계수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컨벡션 이 코에피션트를 넣을 때요. 우리가 컨스턴트한 값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태블러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테이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요. 자, 여기 보면 나옵니다. 템퍼러처에 의존적인 컨벡션 데이터를 넣는 방법이에요. 그럼 먼저 여기 밑에 디테일즈에 보면 지금 컨벡션 되어 있고요. 코에피션트 타입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 필링 코에피션트를 클릭을 해보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보면 어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컨스턴트로 넣을 수도 있고요. 태블러로 넣을 수도 있고요. 펑션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temperature dependent한 컨벡션 데이터를 넣으려면 태블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independent variable을 temperature로 넣습니다. 그러면 temperature에 따른 필링 코에피션트, 컨벡션 코에피션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X축이 temperature가 되고요. Y축이 temperature에 dependent한 코에피션트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에피션트 타입에서는요. temperature가 테이블에서 오는 그 temperature가 어떤 식으로 interpret 되는가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average film temperature 또는 surface temperature, on average film temperature 이런 여러 가지 템퍼러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가 이걸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 그냥 디폴트로 두는 게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independent variable을 temperature로 쓸 수도 있고요. time으로 쓸 수도 있고요. XYZ 그죠? XYZ 이 공간에 따라서 또 H 값이 변하게끔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이 성장하면 그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일단 한번 정의가 되면요. 이 태블러 필링 코에피션트를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여기 익스포트 밖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열전달책 또는 유체역학의 책에 보면 텍스트북에 있는 필링 코에피션트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임포트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임포트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stagnant air, 정지된 에어의 경우다. 그죠? 그 다음에 horizontal, 실린더, 그죠? 이런 케이스에 맞는 이미 책에 수록된 값들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import를 사용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radiation을 한번 보겠습니다. radiation 복사에 대한 식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D에서는 엣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3차원 문제에서는 surface에다가 radiation을 넣게 됩니다. 식은 이렇게 됩니다. QR은요, 시그마 입실론 FA surface 온도의 4승 빼기 ambient 온도의 4승이에요. 아까 했죠. 시그마는 스테판 볼트만 상수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미 값이 알려진 어떤 상수값이 되겠고요. emissivity, 방사율, F는 form factor, A는 area of radiating surface, surface의 area가 됩니다. 자, correlations를 보면 여기 correlations 쭉 나오죠. 방사율 들어가고요. ambient temperature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correlation에서요. correlation에서 to ambient 여기 to ambient 쓸 수가 있고 또는 to ambient 쓰게 되면 form factor는 1이 가정이 되는 거고 surface to surface는 surface to surface를 넣게 되면요. 여기 surface to surface를 넣게 되면 view factor는 이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던 시그마 스테판 볼츠만 상수는요. 사용하는 액티브 유니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값들 지정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방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책들을 좀 찾아보고 문제를 모델링을 진행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radiation thermal boundary condition에서 우리가 correlation을 surface to surface로 바꾸게 되면 enclosure number, 여기 나오는 enclosure number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radiation boundary condition이 들어갔고요. 각각이 다른 방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enclosure number를 공유함으로 해 가지고 이 뷰 팩터들이 모든 서피스에 대해서 뷰 팩터들이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rmal solution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요. steady state thermal 시스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analysis 세팅을 보는데 analysis 세팅에서는 크게 바꿀 게 없어요. 여기 steady state에서는 이걸 여러분이 그냥 디폴트로 두면 되겠고요. 크게 손댈 건 없습니다. 여기서. 자, 앞에서는 이제 서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조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앞에서 문제를 풀어서 열전달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솔루션, 즉 온도 분포를 가지고요. 구조 문제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서멀 스트레스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거든요. 온도 분포에 따라서 각 구조물의 위치에 따라서 열 팽창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구조물에 열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서멀 해석에서 솔루션을 가지고 오면요. 셋업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셋업을 보게 되면 스태틱 스트럭처럴 B5 이 내용이 보면 위에서 계산한 A에서 계산한 열 바디 템퍼러처 그 구조물의 바디에 해당되는 각각의 절점들의 온도들이 경계 조건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멀 스트레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했으면 서멀 리절트를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다양한 결과들이 제공이 되는데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템퍼러처, 당연히 템퍼러겠죠. 온도, 분포, 히트 플럭스 어떤 면을 통해서 열 에너지의 전달률 타임분의 에너지가 되죠. 그리고 리액션 히트 플로우 레이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온도가 유지가 되려면 그 부분의 온도가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열을 어디서 그 부분으로 끌어와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유저 디파인드 된 결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리절트를 봅시다. 템퍼러처. 템퍼러처의 스칼러 퀀티티. 예.
이거는 각 절점당 온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절점에서의 온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스칼라 양입니다. 반면에 벡터 양이 있어요. 벡터 양. Heat flux contour or vector plot available. 예. 히트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Q는 KXX 곱하기 델 T 이렇게 되면 이게 방향에 따라 미분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띠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우리가 이 벡터 모드로 보게 되면 이 히트 플럭스의 흐름을 방향과 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토탈 히트 플럭스 또는 디렉셔널 히트 플럭스는 이런 식으로 벡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향과 그리고 크기와 방향을 모두 벡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이 흐를 때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열의 어떤 흐름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탈 히트 플럭스 또는 디렉셔널 히트 플럭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리액션 히트 플로우 레이트 이것도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경계 조건으로 템퍼러처를 넣은데 그 템퍼러처가 유지되기 위해서 히트 플로우 레이트가 얼마가 돼야 되냐 또는 컨벡션 또는 레디에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도 이러한 히트 플로우 레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액션으로 해서요. 프로브 메뉴에서 찾거나 또는 템퍼러처나 컨벡션 레디에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솔루션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놓으면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템퍼러처인데요. 어떤 면에 내가 그 온도가 되도록 지정을 딱 해놓으면 그 온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면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히트가 3083.1W가 그 면을 통해서 지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그 면이 그 온도로 유지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난 다음엔요,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솔루션을 다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어서 이 제대로 된 값인가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서멀 이퀄리브리엄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구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해준 외력과 반력이 합이 제로가 돼야 되죠. 그것처럼 이 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멀 이퀄리브리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걸 봐야 되죠. 이게 보면 서머다이나믹스 퍼스트로 제1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의 히트 밸런스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에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열 에너지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에너지가 나가진 않고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면 온도는 계속 올라가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없는데 에너지가 계속 나간다. 그러면 온도는 계속 낮아지겠죠. 이퀄리브리엄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리액션 프로브를 이용하면 그죠? 각각의 정의된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히트 플로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C 부분이 있어요. 아마 밑바닥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온도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부분은 컨벡션 부분, 이 표면 부분이에요. 대류 열전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라색 부분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발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밑에 면은 온도가 고정되어 있고 안쪽에 들어있는 이 바디에서는 발열이 일어나고 노란색 면에서는 바깥 공기와 함께 대류 열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멀 이퀄리브리엄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히트 밸런스를 한번 볼게요. 히트 제너레이션 로드를 우리가 입력할 때 0.001W per 밀리미터 삼승으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볼륨 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 토탈 히트 제너레이트 된 게 44.698W가 됩니다. 그리고 템퍼러처가 낮은 템퍼러처이기 때문에 이 템퍼러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열들이 빠져나가줘야 돼요. 34.382W가 빠져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컨벡션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도 열이 빠져나갔죠? 이게 빠져나간 열이 이겁니다. 그러면 발생된 열과 빠져나간 열들을 다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에너지 밸런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대로 문제가 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리액션 프로브, 첫 번째 거 리액션 프로브, 요거는 아마 temperature boundary condition에서 온 거고요. 요거는 convection reaction, convection에서 온 그 리액션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해서 실제로 발열된 거하고 비교했더니 딱 제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NCS의 Steady State Heat Transfer Analysis 설명입니다.